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그 프린트물은 다 끝났고요. 저희 책에서 받았던 자동차 정비 기사책 요거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기초 강의가 한 2강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저희 처음 책 보시면은 챕터 보시면 일반 기계공학 부분 있잖아요. 일반 기계공학 부분하고 기계 연력학 부분 보시면은 솔직히 저희가 몰라도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굳이 안 보셔도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근데 이제 각 중간중간에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도 있거든요. 진짜 내가 여유가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 나는 공부를 다 끝마쳤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읽어보셔도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다 보지 마시고 지금 요 부분을 찍어 드릴게요. 어느 부분을 꼭 보세요라고. 그 다음에 계산식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 거고, 계산식은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봐야, 지금 설명 들어봐야 문제 풀 때 기억 안 나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 계산식은 우선은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책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런 계산식이 있어요, 이런 계산식이 있어요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계산식을 그냥 눈에만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궁금하면 그 해당 페이지 잠깐씩 가면 되니까. 그래서 계산식은 계산 공식을 한번 보고, 문제 풀이를 하다가 한 번씩 계산식이 넘어갈 거예요. 계산식을. 그 다음에 여기 기사책에 나와 있는 계산식은 기본적으로 되게 힘들게 풀이가 돼 있어요. 힘들게 풀이가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능사하고 산업기사에서 기본 베이스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 단계에서 나오는 애다 보니까 너무 힘들긴 해요.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좀 드리던가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난이도는 아마 산업기사 정도에서 나오는 수준. 그러니까 여기서 기사책에서 나오는, 보시면 여기서 보이지도 않아요. 기계 연력학 보면은 순수 물질, 뭐 얘네들 잘 안 나와요. 진짜 기사 시험에서도 잘 안 나오는 애들도 맞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다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공식은 아셔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체크하고 가는데, 그 외의 부분들은 안 보고 넘어가는 페이지도 꽤 되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어느 페이지에 어떤 공식이 있구나,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아니면은 공식들을 어디 한 곳에다가 개인적으로 다 몰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가끔 그 다음에 그 역마력, 불마력 관련해서 막 헷갈리시잖아요. 우선 그런 것도 다 신경 안 쓸 거예요. 왜냐면은 자동차 쪽은 기본적으로 토크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 기계 설계 쪽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또 개념이 또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의 토크랑 저희 쪽 자동차에서 보는 토크랑은 또 달라요. 자동차 쪽은 어떤 축이 회전하면은 그냥 토크라고 읽잖아요. 근데 그쪽은 다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도 틀리고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실제 시험 볼 적에 그 내용들을 쓸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 외울 시간에 다른 페이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까지 막 가지 마시고,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단위는 나온다라고는 설명을 한 번씩은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요거 책이 솔직히 힘들어요. 자격증 산업기사까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푸시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처음 차를 접하시는 분이나 이제 최근에 새롭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책 한 권만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기능사 산업기사 책 요거 말고 다른 것도 좀 사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진행을 어떻게 갈 거냐면은, 문제풀이 같은 경우 진행은 순차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개념은 순차적으로는 갈 예정이긴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리뷰는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만약에 저희가 수업을 요걸로 여기서 본다면 저희 처음에 기관 본체하고 윤활 냉각 연료장치 흡배기 장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자제어 장치를 해야 될 차례예요 라고 하면은 첫 시간에 전자제어는 하겠죠. 하고 중간 정도에 여기서 아무거나 한번 넘어갈 거예요. 잠깐 전체적으로 다 갈 건 아니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알아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 몇 개만 추려가지고 잠깐 넘어갔다가 또 다시 정상적으로 갔다가,
넘어갔다가 정상적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엔진 쪽도 한 번에 다 가면 좋은데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끊고 다른 파트로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순차적으로 하면 편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순차적으로 가면은 한 바퀴가 돌 때쯤이면 여기를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를 한 2주 텀 정도로 해서 봤던 걸 다시 한번 보게끔 하고, 기본적으로 이 기사책은 최소 문제는 한 2번씩은 볼 수 있게끔은 강의를 할 거예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답만 알려드리고,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되면은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이 가겠죠. 그러니까 요 기사책 같은 경우는 저하고도 한 2번 정도는 볼 거니까, 요거보다는 요거는 저랑 같이 보면 되니까 이거 말고 다른 책을 좀 사세요. 더 많이 사시고, 이거 문제가 많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풀어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제 욕심 같아서는 기사 문제집 요거 말고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기사 문제집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사 한 2권 정도. 왜냐면 기능사는 진짜 내가 기초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면은 기능사 문제집을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산업기사 정도로 해서 문제를 좀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가 뭐 한 1년, 2년 잡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이제 110일, 115일 정도 남았죠. 110일 조금 남았죠. 하루에 100문제씩 푼다고 해봐야 10,000문제 정도밖에 못 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뭐 하고 있으면은 그냥 몇천 문제밖에 못 풀어요. 근데 하루에 100문제 푸는 거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시험 이게 처음에는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기사 100문제 풀려면은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푼 것만이 아니에요. 채점하고 다시 리뷰를 하게 되면은 한 3시간, 넉넉히 한 3시간 정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시험 한 4월, 이거 몇 번 하고 나서 한 4월, 5월 정도 되면요, 100문제 푸는 거 1시간도 이제 안 걸릴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암기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단계가 올 거예요. 저는 문제는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내가 계속 틀리는 문제들만 저한테 얘기해 주시던가, 아니면 내가 계속 틀리는 문제들만 그 부분만 어디다 체크해놨다가 그 부분만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통째로 외워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셔야지 그 최소한 실수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계속 나갔다가 뒤로 왔다, 나갔다가 뒤로 왔다. 공부할 때도 그거 저도 며칠 전에 그 유튜브 영상 보다가 공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한 번에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선은 내가 흥미로운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요. 흥미부터 시작했으면은 그 부분만 해서, 솔직히 그 부분만 하면 안 돼요. 그 부분만 하면 안 되고, 흥미로운 부분이 내가 한번 봤으면은 분명히 다른 데 무조건 봐요. 재미없는데. 지루해질 때쯤에 내가 흥미 있는데 잠깐 봐요. 그리고 다시 딴 데 봐요. 그 봤던 데를 한참 뒤에 보는 게 아니라 봤던 데를 뭐 한 2, 3일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좀 더 길게 남아있어요. 저는 어차피 말 그대로 115일, 딱 6월, 그때 6월 20일인가? 그때쯤에 만약에 시험을 본다라는 가정하에 보면은 저희는 딴 거 필요 없어요. 120일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뒤로는 다 잊어먹어도 돼요. 그쵸? 근데 한 번 보고 한참 한 2, 3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새록새록해요. 특히 아마 기사 문제는 더 그럴 거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이 말도 좀 이렇게 어려운 것도 가끔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 3일 텀?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한 2, 3일 텀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풀고, 이제 문제 풀 적에 밑에 답지 보지 않고 하고, 이제 오답 같은 경우는 그냥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체크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부분은 꼭 한 번 더 보고 가세요. 무조건. 근데 신기한 게 틀린 거는 이거를 문제를 외우기 전까지는요, 계속 틀려요. 근데 이게 한 2, 3일에 보잖아요. 2, 3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틀리고 2번 정도까지 틀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너무 많이 기억이 나서. 근데 이게 한 달 뒤에 보게 되면은 어렴풋이 또 기억은 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집 한 것만 갖고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니까 차라리 요거는 어차피 저랑 같이 갈 거니까 얘는 기사 문제집 같은 골든벨에서 나온 기사 문제집은 그냥 놔두고 이거 외에 다른 책을 그렇게 한번 보세요. 책마다 설명하는 글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골든벨 거 샀으면은 다 골든벨 거 사면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를 다 다르게 사세요. 무조건 다르게 사고 딱 펼쳤을 적에 저희 펼쳤을 적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펼치면은 바로 밑에 그죠 해설 나와요. 근데 해설도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리면서 하면 좋긴 하거든요. 이렇게 가리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귀찮을 수는 있는데 최대한 이렇게 해설이 요 밑에 없는 책으로 사세요. 해설이 없는 책을 차라리 사요. 해설이 뒤에 있는 거 귀찮게. 그게 아니면은 문제만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칠해버리셔도 상관없고. 그건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이건 저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취향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있는 기간에 좀 어떤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최대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저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랑 약간의 좀 내 공부하는 방법이 틀리다라고 판단되시면은 그냥 본인의 스타일을 가셔도 돼요. 지금 괜히 바꿔가지고 그 컨디션 흐트러질 바에는 본인 그러니까 스타일대로 가는 게 나은데, 근데 아직도 아마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뭘 해야 돼요? 자동차는 별거 없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한 2, 3일 뒤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문제 풀고 그다음에 쭉쭉쭉 나가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푸시고 쭉 이렇게 넘기다가 내가 좀 이렇게 흥미로워 보이네라고 하면은 그 부분부터 해요. 하는데 그 부분부터 하고 재밌어. 그럼 무조건 다른 판 넘어가요. 넘어가서 그냥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재미없었던 파트 그쪽으로 넘어가요. 해요. 지겨워. 내가 좋아하는 파트 잘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조금씩 흥미를 좀 갖게. 그러다 보면 아마 내가 싫어하던 파트나 아니면 내가 어려워하던 파트가 이해가 되면은 그게 더 재밌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마 공부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기초는 하고 책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책 16페이지 15페이지 보면은 저희 저탄소강 있고 그냥 탄소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고탄소강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요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우선은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의 치수는 좀 다르긴 한데 우선은 그냥 요거에 맞춰서 그냥 치수 뭐 크게 뭐 0.1%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크게 뭐 관여는 안 할게요. 여기서는 고탄소강에 크랭크축이라고 적어놔주세요. 크랭크축이 고탄소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크랭크축을 뭘 쓴다고 했지라고 하면 넘어오시면 돼요. 일로. 그럼 여기 있다 고탄소강 여기 있다가 그냥 가로 열고 크랭크축 적어주시면 돼요. 네, 요 페이지를 넘어온 거는 시간 되실 적에 밑에 학금의 특성 있죠. 학금의 특성 요거는 그냥 한번 자유롭게 읽어보시고요. 니켈강은 강에 니켈을 첨가한 것이고 뒤에 쭉쭉쭉 해서 보면은 기어, 스핀들, 크랭크축, 추진축에 사용된다. 그래서 저희가 배울 때는 기어나 스핀들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데 니켈강은 크랭크축과 추진축에 사용한다. 밑줄 쳐주시고요. 여기요. 크랭크축과 추진축. 크롬강은 이것도 쉬운 거죠. 어차피 크롬강은 크롬강 강에다 크롬을 첨가한 것이다 라고 하고, 여기는 크롬강은 그냥 내 마멸성, 내 식성, 내 열성이 있다 라고, 이 부분이요. 내 마멸성, 내 식성, 내 열성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니켈 크롬 강에는 추진축하고 피스톤 핀. 니켈 크롬 강에는 추진축 및 피스톤 핀. 여기도 크랭크 축하고 커넥팅 로드도 같이 들어갑니다. 크랭크 축하고 커넥팅 로드, 추진축, 피스톤 핀에 사용됩니다. 니켈 크롬 강은. 그 다음에 크롬 몰디브된 강. 크롬 몰디브된 강은 커넥팅 로드, 피스톤 핀. 저는 그냥 컨 로드라고 쓸게요. 커넥팅 로드, 피스톤 핀 하고 여기 크랭크 축. 크랭크 축은 지금 웬만한 게 지금 다 들어가죠. 고탄소강이 들어가고 니켈 강, 그다음에 니켈 크롬 몰디브된 강. 왜냐면 이게 가끔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크랭크 축의 재질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이게 짜질짜질한 거, 뭐 부품 뭐 내용량 500도씨 이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보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재료가 어떤 부품에 쓰는구나 라고 그것만 좀 아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저희 다음 17페이지 보시면은 불변강의 인바강은 온도가 상승하더라도 길이가 변화가 적은 것으로 철이나 니켈 36%, 망간 0.4%를 함유한 것이다. 인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인바. 네. 이야, 공부 열심히 하셨네. 피스톤이요. 피스톤에 인바 스트럿. 요거에서 피스톤에 인바나 슈퍼 인바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온도가 상승해도 길이가 변화가 거의 적은 거. 인바 스트럿. 그래서 피스톤에 대해서 설명을 막 나올 적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온도가 상승하더라도 길이 변화가 적고 뭐 팽창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인바 스트럿. 그래서 그냥 인바제가 어떤 거 들어가는지만 라고 보시라고 한 거고요. 나머지는 쭉 넘어가서 다음은 20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20페이지에는 로우 X하고 Y 합금. 로우 X하고 Y 합금. Y 합금에는 알고니마. 아시죠?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게 Y 합금 하고 여기 피스톤이나 실린더 헤드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로우 X에는 알고니마의 규소하고 철. 규소하고 철을 함유한 거. 그러니까 여기 Y 합금 플러스 규소 철. 로우 X. 요거는 피스톤의 재료로 사용한다. 여기 또 밑줄 쳐주시고요. 왜냐면 딴 데 가서 뭐 찾아보셔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내용들은 없긴 해요. 다른 종류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것도 있네 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비탈리움. 여기에는 없어요. 코비탈리움. 코비탈리움 해서 이거는 그 Y 합금의 티탄하고 크롬. 티탄하고 크롬을 첨가한 것입니다. 코비탈리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다음 21페이지에 콘스탄탄. 뭘까요? 콘스탄탄. 들어보셨죠? 콘스탄탄. 열선. 네, 열선.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열선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콘스탄탄, 열선. 그냥 간단하게 열선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콘스탄탄은 그러니까 콘스탄탄은 발열 화학 자기작용에서 발열 작용을 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냥 심심하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계속 보다 보면은 내가 다들 모르는 물질들이잖아요. 저희가 언제 가서 언제 그쵸, 고등학교 때 알루미늄, 구리 이런 거 화학 기호는 많이 봤어도 이렇게까지 막 계속 나오는 건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그냥 니켈, 그럼 구리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네들만 보셔도 돼요. 그러다가 궁금해서 가서 찾아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해가 좀 더 빠르고 좀 더 외우기가 쉬워져요. 근데 단점은 내가 관심이 없으면은 얘는 영원히 또 기억 속에서 잊혀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이런 게 나온 거 있으면은 전에 어디서 봤는데 그럼 한번 뒤져보세요. 무조건. 내가 알아도 완전히 이거 이해할 때까지. 다음은 저희 27페이지.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은 그쵸, 되게 생소한 단어 되게 많죠. 저희는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이걸 다 안 해서. 침투 탕산법. 저희 금속 재료 비파기 검사, 침투 탕산법, 가로 열고 염색 탐산법, 레드 체크법. 레드 체크법. 요거 어디서 보셨어요? 네? 그쵸? 실린더 헤드 또는 실린더 블록의 균열을 찾을 적에. 그 다음에 자기분말 탐상법, 자기분말 탐상법 또는 자기탐상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다 아시죠?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침투탄사법은 그냥 연색탄사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철판 위에 뿌린 다음에 얘를 닦아내거나 하면은 균열이 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분말 탐사법은 얘는 그냥 얘를 자석의 성질을 띠게끔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철가루를 뿌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력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철심도도 이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내부에 균열이 생기면은 자력선이 바뀌어요. 그럼 그 부분만 모이던가 그 부분만 없어지던가 해요. 그래서 찾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와전류 탐사법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저희 와전류 들어봤었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끄덕였잖아요.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와전류 리타더 기억나세요? 제3의 브레이크. 그랑 똑같은 비슷한 원리예요. 얘도 똑같은 철판 위에다가 여기에 전류를 흐르면은 도체가 되잖아요. 전도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력선이 발생되면은 똑같이 자기분말 탕사법하고 동일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초음파하고 방사선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금속과 같은 데 가면은 바로 옆에 있는 거 26페이지 뭐 이런 거 있죠. 2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4페이지 보면 이제 당금질 조직 이런 거 진짜 천만다행이죠.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천만다행이에요. 요거는 아마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 중간중간 문제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이거는 풀어봐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문제풀이 시간에 가다가 보면서 체크를 해서 갈게요. 근데 굳이 안 봐도 되는 것들, 만약에 뭐 이런 애들 9번 같은 경우도 절대 나올 확률이 없을 거,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애들은 빼고 이제 나올 만한 것들만 조금만 추려가지고 문제풀이 할 적에 그때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은 42페이지. 42페이지에 저희 리드와 피치 나와 있죠. 나사. 리드와 피치에서 저희 나사를 나사. 제 요거 어제 생각나서 나사를 보면 옆에 이렇게 생겼어요. 나사가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나사산과 나사산의 요 부분을 나사각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책에서 봐야 되나? 나사산 각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보면 저희 산 그려 세우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죠. 어렸을 적에. 요즘에야 조금 다르게 그리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나사산과 산의 거리를 이제 피치라고 하거든요. 피치라고 하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나사 1회전 시켰을 적에 나사산의 1점이 축 방향으로 진행된 거리를 리드라고 하며 서로 인접한 나사의 축 방향 거리를 피치라고 한다. 그래서 즉 L은 NP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리드를 요 길이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쓰는 리드는 끝에서 끝까지를 대부분 리드로 그냥 봅니다. 저희는 시험 볼 적에는 아마 요거는 안 나오고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니까. 몇 피치냐, 피치가 어떻게 되냐. 가끔 가다가 이제 아마 정비를 하시다가 그런 거 있어요. 몇 피치 물리냐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필드에서는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업하다 보면은 나사가 짧은 애들이 있어요. 유독 짧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몇 바퀴, 그러니까 얼마나 물려, 몇 피치나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공학에서 봤을 적에 요 두께의 절반이라고 했나?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현장에서는 이거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3피치 이상은 들어가게끔 해요. 무조건 안전하게. 안 그러면은 너트는 큰데 한 피치나 2피치 정도에 걸린다. 그러니까 한 피치 여기 들어 2피치 때도 걸린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볼트가 풀리거나 볼트가 부러지거든요. 끝에가. 요거는 저도 예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 공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 두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깊이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뭐 저희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은 그 옆에 저걸 좀 볼까요? 키, 너트 다음 페이지 한 36페이지. 여기서 다른 거는 괜찮은데 가끔 44페이지군요. 44페이지요. 44페이지에서 보면은 플랜지 너트, 홈부치 너트라고 있죠. 여기 있네요. 보면 이제 플랜지 너트는 육각 너트의 대각선보다 큰 자리면에 부착이 된 너트이며 볼트의 구멍이 클 때 접촉 면적이 커진다. 또 홈부치 너트는 보통 필드에서는 캐슬 너트 또는 왕관 너트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플랜지 너트.
플랜지 너트 같은 경우는 접촉면에 풀리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요. 돌기가 나 있어서 풀리지 않게끔 하게 만든 게 플랜지 너트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홈부치 너트, 요 부분이 지금 요게 왕관처럼 됐다고 해서 왕관 너트 또는 캐슬 너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저희 너클 부분에 너클이 있으면은 뭐 여기에 로우암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로우암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약 링케이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들은 그냥 너트만 조이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같은 경우 안 풀리기 위해서 여기에 너트를 한 다음에 여기처럼 분할핀을 껴서 풀림을 아예 방지시켜주는 장치, 이런 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너트 풀림 방지. 너트 풀림 방지는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로크 너트. 롱너트, 이중 너트 또는 분할핀, 세트 스크류, 그 다음에 와셔를 사용한다. 와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풀림 방지했을 적에 와셔는 보통 스프링 와셔로 많이 나와요. 풀림 방지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이제 뭐 스프링 와셔를 낀다, 뭐 여기 있던 플랜지 너트 타입으로 체결을 한다, 홈부지 너트로 체결한다, 그 다음에 캡 너트로 체결한다라고 하면은 캡 너트가 답이겠죠. 요거는 풀림 방지 기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풀림 방지 기능이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플랜지 너트, 홈부치 너트, 그 다음에 와셔에서는 이제 스프링 와셔 등이 있습니다. 다음 키는 예전에 제가 언제냐 한 20년 전에 시험 보면은 꼭 요거 키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은데, 키 같은 경우는 키를 좀 간단히 보면은 서로 다른 기계 요소들을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거. 키라는 거는 서로 다른 기계를 연결해서 동력을 전달해 준다. 그래서 지금 안장키, 평키, 묻힌키, 접선키, 패더키가 있는데, 안장키 같은 경우는 안장키는 축이 있으면은 저희 말 탈 적에 안장을 얹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축에 뭔가를 건들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안장, 이렇게 축과 동일한 지름을 갖고 있는, 아래를 갖고 있는 거를 파서 여기다 그냥 얹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혹시 행거 있으세요? 옆에 이렇게 조여가지고 올렸다 여기 밑에 조이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저가형 타입은 여기에 나사가 붙어 있으면은 이게 뾰족 나사가 들어가요. 앞에 뾰족해서 그냥 셀을 누르는데, 좀 고가의 거는 요게 안장키가 들어가요. 그래서 안장키를 눌러서 요 축과 요 축을 그냥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요때 이제 안장키를 쓰는 거고요. 평키는 이제 키가 닿는 부분을 그냥, 얘는 제일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평키가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 얹히면 평키가 되고요. 묻힘키는 이렇게 아예 이 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그대로 파요. 파 있는 게 묻힘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뭐 접선키, 패더키는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달키, 스플라인은 이제 다 아시죠? 어떤 타입인지. 이렇게 돼 있는 사각형으로 돼 있는 스플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반달키는 여기 안 나와. 반달키는 말 그대로 반달키. 요거는 크랭크 축에 많이 씁니다. 크랭크 축에 풀리를 끼울 적에, 스프로켓을 끼울 적에 반달키를 많이 사용해요. 반달키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세레이션이라고 축과 보스의 작은 삼각형에 키홈과 판을 고정시키는 것,
이거 같은 이제 세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 게 얘가 삐죽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삐죽하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게 전달 능력 이런 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죠 저희는. 그렇죠.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이음 해서 축이음 저희는 축이음에서 차축은 주로 힘을 받고 회전축 또는 정지축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스핀들 같은 경우는 회전축, 주축. 여기서 보면은 이제 회전축이 되고 주축. 이제 이쪽 부분들을 이제 스핀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동축은 주로 비틀림과 힘을 받으며 주축, 선축, 중간축으로 분리가 된다. 이거는 전동축은 말 그대로 전달을 독려하는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의 비틀림 공식, 축의 전달, 동력 나오죠. 요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하고요. 안 되면은 굳이 하지 마시죠. 이 부분까지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클러치, 다음 페이지 49페이지에. 근데 아마 요거는 아마 나중에 하긴 할 것 같아요. 축의 전달 동력. 왜냐면 추진축 부분에서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추진축 가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클러치 마찰 재료의 구비 조건, 마찰 개수와 내 마멸성이 커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데는 좀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나중에 보더라도 보더라도 이게 좀 이 부분은 했으니까 내가 좀 봐야겠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클러치는 마찰 개수, 내 마멸성이 커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는 내 마찰 개수가 클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찰 개수가 클 것이 아니라 마찰 개수가 여기는 적당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적당할 것. 마찰 개수는 0.3에서 0.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속 작용이 원활하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고온 또는 내열성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장시간 변질이 되면 안 되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추가적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마찰 개수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개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당연히 없어야겠죠. 열받았다고 마찰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슬립 일어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밑에 이제 클러치를 설계할 때 고려사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클러치를 설계할 때 고려사항,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수동변속기에서 클러치에서 했을 적에 나왔었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베어링이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레이디얼 베어링, 스러스트 베어링, 원뿔 베어링. 레이디얼 베어링 어떻게 생겼죠? 레이디얼 베어링처럼 생겼죠. 스러스트 베어링은 어떻게 생겼죠? 끼어져서. 그죠? 그래서 레이디얼은 축의 직각 방향으로 저희 축이 있으면 요 축에 요렇게 요 축과 맞물려서 요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요거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축의 직각 방향. 이 축에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거랑 직각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고요. 스러스트 베어링은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거. 저희 축을 이렇게 달아놨으면은 요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이렇게 놓으면은 가운데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는 축을 만들어 놓으면은 저희는 여기다가
뭐 요런 애를 씌워 놓겠죠. 그래서 이 축이 요 안에서 막 돌아가게끔. 그래서 스러스트 베어링은 여기에 평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의 방향,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거. 원볼 베어링은 축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모두 받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베어링 여기는 체크해 놓으셨다가 궁금하실 때 와서 보시면은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다음에 미끄럼 베어링은 축과 베어링 면이 직접 접촉하고 미끄럼 운동을 하고, 구름 베어링은 점 접촉을 한다. 롤러나 볼을 끼운다. 롤러나 볼을 끼우기 때문에 여기랑 이렇게 닿는 면적은 점 접촉을 한다. 약간 좀 특징이기도 하죠, 구름 베어링이. 그래서 구름 베어링 장점, 단점은 요거를 조금 읽어보세요. 뭐 미끄럼 베어링하고 구름 베어링 장단점은 한번 보시고, 그 옆 페이지에 있는 51페이지 구름 베어링의 수명 시간, 저희는 안 봐도 돼요. 설마 나오겠어요? 그쵸? 제가 봐도 이거는 저도 기사 시험 이런 거 저거 뭐 관연도 문제 봐도 이렇게까지 힘들게는 나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뭐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뭐 앵귤러 베어링 뭐 어쩌고 막 그런 설명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여기 저희 시험 볼 때는 요거 베어링은 유효하게 좀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꼭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52페이지. 52페이지. 저희 52페이지는 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